2026년 2월 비트코인 가격 8만 달러. 불과 2달 전만 해도 10만 달러를 돌파하며 환호했던 이 숫자가 지금은 바닥으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24시간 만에 1만 달러가 증발했습니다. 에버리지 청산 금액만 17억 5천만 달러. 한화로 약 2조 4천억 원입니다. 근데 말이죠. 진짜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그냥 오르락 내리락 하는 투기 자산 정도로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게 만들어졌는지, 무엇을 해결하려고 했는지, 지금 이 가격 변동이 의미하는 게 뭔지 아무도 모른 채 돈만 넣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답답합니다. 정말 답답해요. 여러분이 비트코인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채 투자하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눈 가리고 절벽을 걷는 것과 다를 게 없거든요. 오늘 이 영상 하나로 비트코인의 모든 것을 이해하고 여러분이 현명한 선택을 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이제부터 진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돈은 조용히 증발하고 있습니다. 은행 계좌에 가만히 넣어둔 돈 말이에요. 숫자는 그대로인데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은 점점 줄어듭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2008년 금융위기 때 일어난 일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미국에서 집을 살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까지 무분별하게 대출을 해줬습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그 거대한 젠가탑은 결국 무너졌습니다. 2008년 9월 15일 미국 4대 투자은행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했습니다.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파산이었습니다. 수백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평범한 사람들이 평생 모은 돈과 집을 잃었습니다. 근데요, 여기서 진짜 문제가 시작됩니다.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은 양적 완화라는 그럴듯한 이름으로 돈을 찍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무너진 은행들을 살리기 위해서요. 키보드 몇 번 두드려서 수조 달러를 만들어냈습니다. 이건 경제학의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맨큐의 경제학 원론 첫 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시중에 돈이 많아지면 돈의 가치는 떨어집니다. 물탱크에 물을 계속 부으면 농도가 옅어지는 것과 똑같은 원리예요. 평생 성실하게 일해서 저축한 사람들의 돈은 중앙은행이 키보드 몇 번 두드리는 것만으로 가치를 잃어버렸습니다. 눈에 안 보이게요. 조용히요? 이게 바로 돈의 배신입니다. 그런데 더 화가 나는 건 뭔지 아세요? 새로 찍어낸 돈은 평범한 사람들한테 먼저 가지 않습니다. 은행, 금융회사, 권력과 가까운 사람들한테 먼저 갑니다. 그들이 그 돈으로 자산을 사들이는 동안 우리는 물가만 오른 세상에서 같은 월급 받으며 점점 더 가난해집니다. 이걸 경제학에서는 칸틸론 효과라고 부릅니다. 새로운 돈과 가까운 사람들이 먼저 부자가 되고 먼 사람들은 나중에 인플레이션만 맞는 겁니다. 18세기 경제학자 리샤르 칸틸론이 이미 증명한 잔인한 현실이에요. 바로 이 순간 2008년 10월 31일 한 인물이 인터넷에 9페이지짜리 논문을 올립니다. 사토시 나카모토. 이 이름의 정체는 지금까지도 미스터리입니다. 한 사람인지 여러 사람인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어느 나라 사람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논문 제목은 명확했습니다. 비트코인, 개인 간 전자 화폐 시스템. 그리고 2009년 1월 3일 비트코인의 첫 번째 블록, 제네시스 블록이 생성됩니다. 사토시는 이 블록 안에 영국 신문 더 타임스의 헤드라인을 새겨 넣었습니다. 재무장관, 은행들의 두 번째 구제 금융임박.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건 선전포고였습니다. 기존 금융 시스템에 대한 불신임 투표였어요. 우리는 더 이상 당신들을 믿지 않는다. 우리만의 돈을 만들겠다. 바로 이 메시지를 블록체인이라는 지울 수 없는 디지털 돌판에 영원히 새긴 겁니다. 비트코인은 투기를 위해 태어난 게 아닙니다. 고장난 화폐 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응답으로 탄생한 겁니다. 소수가 마음대로 주무를 수 없는 수학적으로 투명한 중앙에 통제 없이 작동하는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돈. 그게 비트코인의 본질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스템은 대체 어떻게 작동할까요? 여러분, 조선왕조실록을 아시죠? 조선시대 왕들의 모든 기록을 담은 역사서입니다. 이게 500년 넘게 보존될 수 있었던 비밀이 뭔지 아세요? 바로 분산 보관입니다. 서울, 전주, 성주, 강화 등 전국 여러 곳의 사고에 똑같은 내용을 복사해서 나눠 보관했습니다. 한 곳이 불타도 다른 곳에 같은 기록이 남아있으니까 조작이 불가능했던 거예요. 비트코인의 블록체인도 정확히 같은 원리입니다. 전 세계 수만 대의 컴퓨터에 똑같은 거래 장부가 복제되어 저장됩니다. 10분마다 새로운 거래가
블록이라는 상자에 담겨서 이전 블록과 쇠사슬처럼 단단히 연결되죠. 그래서 블록체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한번 연결된 내용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뒤에 연결된 모든 블록을 동시에 조작해야 합니다. 전 세계에 흩어진 수만 대의 컴퓨터를 동시에 해킹해야 한다는 소리예요. 이건 수학적으로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계산기만 두드려보면 답이 나옵니다.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공격하려면 전체 컴퓨팅 파워의 51% 이상을 장악해야 하는데 그 비용이 수십조 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얻는 이익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비트코인 가치가 폭락하면서 공격자도 손해를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게임 이론입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존 내시가 정립한 원리죠. 시스템이 정직하게 행동하는 게 가장 이익이 되도록 설계되어 있으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정직해집니다. 그럼 채굴자들은 왜 이 일을 할까요? 엄청난 전기세를 내면서 복잡한 수학 문제를 푸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비트코인을 보상으로 받기 때문입니다. 10분마다 새로운 블록을 만드는 데 성공한 채굴자는 비트코인을 받습니다. 처음엔 50개였어요. 그런데 4년마다 반으로 줄어듭니다. 이걸 반감기라고 부르죠. 2024년 4월에 네 번째 반감기가 있었고 지금은 블록당 3.125개만 나옵니다. 그리고 이건 코드에 박혀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총 2100만 개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한 개도 더 만들 수 없어요. 사토시 나카모토도 미국 대통령도 그 누구도 이 숫자를 바꿀 수 없습니다. 이게 바로 희소성의 법칙입니다. 경제학 1학년도 아는 겁니다. 공급이 제한되어 있고 수요가 늘어나면 가격은 오릅니다. 반대로 중앙은행이 찍어내는 법정화폐는 공급이 무한대입니다.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인류 역사상 최초로 중앙의 통제 없이 완벽한 신뢰를 만들어낸 시스템. 이게 비트코인입니다. 근데요,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파괴하려던 세력들이 이제는 비트코인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됐어요. 2024년 1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는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했습니다.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블랙록, 피델리티 같은 월가의 거물들이 비트코인 ITF를 출시했죠. 2026년 2월 현재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의 운용 자산은 약 970억 달러입니다. 한화로 약 134조 원이에요. 불과 1년 만에 이 정도 자금이 유입됐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월가의 돈이 비트코인으로 흘러 들어가는 고속도로가 뚫린 겁니다. 이제 할머니도 연금 펀드도 대학 기금도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게 됐어요. 직접 지갑을 만들고 개인 키를 관리할 필요 없이 주식 사듯 클릭 한 번이면 됩니다. JP모건은 2026년 비트코인 가격이 17만 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JP모건 CEO 제이미 다이먼은 비트코인을 사기라고 비난했어요. 근데 지금은요, 자기네 고객들한테 비트코인 투자 상품을 팔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자본주의입니다. 돈이 되면 적도 친구가 됩니다. 유럽은 어떨까요? 2023년 세계 최초로 암호자산 시장법 MICA를 통과시켰습니다. 명확한 규칙을 만든 거예요. 불법은 불법이고 합법은 합법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중국은 2021년 비트코인 채굴과 거래를 전면 금지했습니다. 대신 자기네 디지털 화폐 CBDC, 디지털 위안화를 만들었어요. 이게 뭐가 다르냐고요? CBDC는 중앙은행이 발행하고 통제하는 디지털 화폐입니다. 정부가 모든 거래 내역을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어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샀는지 다 보입니다. 완벽한 감시 시스템이죠. 비트코인은 투명하지만 익명입니다. 거래 내역은 공개되지만 누가 거래했는지는 알 수 없어요. 반대로 CBDC는 투명하지만 익명이 아닙니다. 정부가 다 알아요. 조지 오웰의 소설 1984에 나오는 빅브라더를 기억하세요? 중국이 지금 그걸 현실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장에는 비트코인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데어리움이라는 플랫폼이 있어요.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이라면 이데어리움은 디지털 국가를 꿈꿉니다. 스마트 계약이라는 기술로 금융, 부동산, 계약 등 세상의 모든 걸 자동화하려고 해요. 자판기를 생각해보세요. 돈 넣고 버튼 누르면 자동으로 음료수가 나오잖아요. 주인이 직접 와서 줄 필요 없죠. 스마트 계약도 똑같습니다. 조건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실행됩니다. 중개자가 필요 없어요. 근데 여기에도 시한폭탄이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테더, 암호화폐 시장의 혈액 역할을 하는 이 코인이 정말 1달러의 가치를 보장할 만큼 충분한 달러를 가지고 있는지 의심받고 있습니다. 만약 테더가 무너지면 암호화폐 시장 전체가 연쇄 붕괴할 수 있어요. 2008년 리먼 브라더스 파산이 전 세계 금융위기로 번진 것처럼 말입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다만 조금씩 다른 옷을 입고 나타날 뿐이죠. 자, 이쯤에서 여러분은 묻겠죠. 그래서 비트코인에 투자해야 하나요? 말아야 하나요?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여러분한테 사라고도 팔라고도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변동성을 이해하지 못하면 비트코인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겁니다. 2026년 2월 현재 비트코인은 8만 달러 선까지 떨어졌습니다. 불과 2달 전 10만 달러를 넘었던 게 거짓말 같죠. 24시간 만에 1만 달러가 증발했어요. 이게 비트코인의 본성입니다. 하루에 10%, 20% 움직이는 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이게 정상입니다. 그럼 이 살인적인 변동성을 어떻게 길들일까요? 첫 번째, 분할 매수입니다. 매달 정해진 날에 정해진 금액만큼 기계적으로 사 모으는 겁니다. 이걸 영어로 DCR, Dollar Cost Averaging이라고 해요. 가격이 오를 땐 적은 양을 사고 떨어질 땐 많은 양을 사게 됩니다. 결국 평균 매수 단가가 낮아지죠. 이건 수학입니다. 감정이 끼어들 여지가 없어요. 월급날 자동이체로 적금 부으듯 하면 됩니다. 두 번째, 나만의 포트폴리오를 만드세요. 안정성을 원한다면 비트코인 70%, 이더리움 30%, 성장을 원한다면 비트코인 50%, 이더리움 50%. 본인의 리스크 감수 능력에 맞게 조절하는 겁니다. 근데 모든 사람한테 이게 답은 아닙니다. 60대 은퇴자한테 비트코인 100% 투자하라고 하면 미친 소리죠. 반대로 20대 청년이 은행 적금만 들라고 하는 것도 기회비용 손실입니다. 이건 경제학에서 말하는 기회비용 개념이에요. 한 가지를 선택하면 다른 것을 포기해야 하는 비용. 안전을 선택하면 성장을 포기하고 성장을 선택하면 안정을 포기합니다. 트레이드 오프예요.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겁니다. 감정을 배제하세요. 투자는 심리 게임입니다. 탐욕과 공포라는 롤러코스터에서 나를 지켜줄 안전벨트는 오직 미리 세운 원칙뿐입니다. 가격이 2배 올랐다고 전 재산 몰빵하지 마세요. 반으로 떨어졌다고 패닉셀 하지 마세요. 워렌 버핏이 말했죠. 조수가 빠지면 누가 벌거벗고 수영했는지 드러난다.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면서 레버리지 투자자들이 청산당하고 있습니다. 빌린 돈으로 투자했다가 한순간에 모든 걸 잃는 거예요. 이게 바로 벌거벗고 수영한 사람들입니다. 절대 빌린 돈으로 투자하지 마세요. 잃어도 되는 돈으로만 투자하세요. 이건 원칙입니다. 그렇다면 비트코인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저는 3가지 시나리오를 봅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 디지털 골드. 각국 중앙은행이 계속 돈을 찍어내는 세상에서 비트코인이 금보다 강력한 가치 저장, 수단으로 인정받는 겁니다. 2100만 개라는 수학적으로 고정된 희소성. 이게 비트코인의 가장 강력한 무기예요. 나탈리 브루넬이 쓴 책, 모두를 위한 비트코인에서 이야기하는 세상입니다.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 가장 먼저 가난해지는 시스템 속에서 비트코인은 재정적 구명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시나리오, 고위험 기술주. 비트코인이 나스닥 지수처럼 움직이며 경기에 따라 급등락하는 위험 자산군으로 남는 겁니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비트코인과 나스닥의 상관관계가 높아지고 있어요. 금리가 오르면 같이 떨어지고 금리가 내리면 같이 오릅니다. 이 경우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이 아니라 디지털 테슬라 주식 같은 존재가 되는 거죠. 세 번째 시나리오, 실패한 유토피아. 정부의 강력한 규제와 CBDC의 공세, 기술적 한계로 인해 실패한 실험으로 기록되는 겁니다. 17세기 네덜란드의 튤립 광풍처럼 역사책에만 남는 거예요. 어느 시나리오가 현실이 될까요? 저도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근데 확실한 건 이겁니다. 비트코인의 운명은 기술 하나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컷이 경제의 흐름, 정부의 정책, 그리고 무엇보다 사회적 합의가 그 미래를 결정할 겁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영상 내내 답답한 마음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여러분이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채 투자하는 걸 보면 정말 안타깝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은 2008년 금융위기라는 거대한 배신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소수가 마음대로 주무르는 화폐 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응답이었어요. 블록체인이라는
인류 최초의 완벽한 신뢰 시스템을 통해 중앙에 통제 없이 작동하는 돈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완벽한 해답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살인적인 변동성, 환경 문제, 규제 리스크, 헤더 같은 시한폭탄, 수많은 위험 요소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가장 먼저 가난해지는 시스템 속에 살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이 키보드 몇 번 두드리는 것만으로 당신의 평생 저축이 가치를 잃어가는 세상이에요. 한국은행 자료를 보세요. 한국의 가계부채는 1900조 원을 넘었습니다. 가처분 소득 대비 170%가 넘어요. 권력과 가까운 이들이 먼저 새 돈을 가져가는 동안 평범한 사람들의 구매력은 소리 없이 녹아내립니다. 이게 칸틸론 효과의 잔인한 현실입니다. 레이 달리오는 이런 상황을 빚어 사이클이라고 설명합니다. 빚이 계속 쌓이다가 결국 감당할 수 없는 지점에 도달하면 시스템이 리셋된다는 거죠. 역사적으로 이건 전쟁이나 혁명 또는 화폐 개혁의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비트코인이 그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이 질문을 던지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무지는 곧 비용입니다. 이건 예측이 아니라 팩트예요. 변화를 이해하지 못해 내 소중한 자산이 사라지는 것을 방치하는 것만큼 뼈아픈 손해는 없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아무것도 모르고 당한 사람들을 보세요. 2022년 루나 사태 때 일확천금을 꿈꾸다 전 재산 날린 사람들을 보세요. 공부하지 않으면 당합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 소중한 사람들의 미래를 나의 통제 아래 두고 싶다면 지금 이 거대한 패러다임의 변화에 주목하십시오. 비트코인은 이미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미국 비트코인 ITF에만 134조 원이 들어와 있어요. 월가가 움직이고 있고 정부가 규제를 만들고 있고 기술은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준비된 사람만이 이 기회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피터 린치가 강조했던 게 바로 이겁니다. 당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투자하지 마라. 오늘 이 영상을 본 여러분은 적어도 비트코인이 뭔지, 왜 만들어졌는지,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셨을 겁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비트코인에 투자할지 말지는 제가 정할 수 없어요. 하지만 공부하고 이해하고 현명하게 판단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정이 아니라 원칙으로, 탐욕이 아니라 논리로 결정하세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가난해지고 위기를 읽어내는 사람들은 부자가 됩니다. 1997년 IMF 때도 그랬고 2008년 금융위기 때도 그랬고 2020년 코로나 때도 그랬습니다. 역사는 이걸 계속 증명해 왔어요. 지금 이 순간도 예외가 아닙니다.